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공동 주최하는 2024년 제2회 온라인 정기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세미나의 진행을 맡은 한국교원대학교의 오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클리드와 또 나우만 재단이 공동으로 기획한 온라인 정기 세미나가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디지털 플랫폼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시고자 하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이 세미나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업무로 많이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저희 온라인 세미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활용 지원, 지자체 AI 활용 사례 및 추진 방향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두 분의 발표자분을 모셨습니다. 지난 세미나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역시 전문가분의 발표를 듣고 그리고 패널 토론, 시청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발표와 토론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실시간 채팅창에 의견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분을 소개하겠는데요. 첫 번째 발표자분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강현구 AI 서비스 혁신 팀장님이십니다. 강현구 팀장님은 카이스트에서 IT MBA를 전공하시고요. 디지털 정부 구축과 인공지능 융합에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활용 지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실 텐데요.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AI 추진 동향과 또 그와 더불어서 국내 AI 기반 서비스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어떻게 현재 활용되고 있는지 그 신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아마도 오늘 진행될 주제들은 지금 세미나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어찌 보면 현재 최대의 관심사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궁금증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해소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현구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를 받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강현구 팀장입니다. 저는 정보사회진흥원에서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초거대 AI 서비스 관련된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2022년 오픈 AI가 챗 GPT를 출시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초거대 AI 또는 생성형 AI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은 기업들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이 서비스 분야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정책적으로나 글로벌적으로 많은 업무를 하고 있고요. 최근 5월에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서 더욱더 이 부분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주요국은 아마 정부 주도로 아마 빅테크 기업들은 가진 이제 어떻게 보면 빅머니를 통해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지만 또 나머지 기업들도 정부가 주도를 해 가지고 AI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격차를 더 벌이는 초격차 유지,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주도로 강력한 AI 혁신, 그 다음에 영국은 이제 AI 안전, 윤리 이쪽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프로젝트형 AI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AI, 특히 이제 초거대 AI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몇 가지 추진 방향을 수립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성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정부가 문서를 생성할 때부터 AI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한다. 근데 요즘 AI는 좀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예전에는 좀 더 정형화된 데이터를 학습을 시켰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비정형 데이터, 뭐 그림
뭐 음성 이런 것들도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기술이 좀 더 앞서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AI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표는 국민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품질 제고입니다. 어떻게든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또 정부의 서비스는 보안이 보장된 영역에서 서비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같은 축으로다가 추진하고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정책과 같이 하고 있고요. 또 DPG 허브를 구상하면서 아직 DPG 허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이 나와가지고 올해 조금 구축 단계에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DPG 허브가 나오고 있고요. 그것은 아마 아직까지는 이제 구축 단계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 기반은 마련을 해가지고 서비스 할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의 전략을 수립했고, 행정안전부는 현재 정부 전용으로다가 초거대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현 방안을 ISP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작년에 챗GPT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을 배포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 보안 등급별로다가 어떻게 민간의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가이드라인도 곧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AI는 기술 개발보다도 도입 활용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챗GPT 활용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셨을 텐데 실제 업무에 적용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직은 그냥 체험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렇듯이 아직도 공공 서비스에서 AI 도입이 사실상 확산되거나 명확하게 드러난 실제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공공 서비스에서 생성형 AI가 현재 상용화돼 가지고 서비스화했다는 사례는 거의 드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너무 기술이 빠르다 보니까 도입을 좀 주저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할루시네이션이나 해가지고 아직도 편향적이거나 잠깐 이제 답을 내는 데서 좀 오류가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선뜻 이렇게 도입하는데 좀 주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한 대비 얼마나 효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아직 분석이 되지가 않고 있어가지고 또 도입을 조금 주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글로벌 기업들, 뭐 민간 기업들도 아직은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도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본격적으로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LMM, 이제 생성형 AI라고 하기도 하고 초거대 AI라고도 하는 LMM과 클라우드 기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초거대 언어 모델, 랭귀지 모델 또는 이제 생성형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생성형 AI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기존의 인공지능이 이제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기계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기계가 알아듣는 언어로다가 학습을 시켰다면 이 초거대 언어 모델 또는 생성형 언어 모델은 자연어를 그냥 학습을 합니다. 즉 우리 인간이 학습하는 형태의 모든 데이터를 기계가 학습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과거에는 저희가 정부도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학습용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라벨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진을 하나 넣고 강아지 사진을 하나 넣고 거기다가 강아지 이렇게 쓰는 그 많은 사진에 라벨링을 해가지고 기계를 학습을 시켰어요. 그러나 지금은 필요 없죠. 그냥 자기 스스로가 오픈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면서 강아지라는 것을 학습을 합니다. 그 차이점이 있어요. 예전에 사람이 만든 라벨링한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한 인공지능 모델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냐면 강아지만 압니다. 강아지만 가리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강아지 라벨링을 한 그 그림만 학습을 했기 때문에 강아지만 알지 고양이 사진을 갖다 두면 얘가 고양이인지를 모릅니다. 강아지가 아니다라는 걸 알지만 얘가 고양이라는 걸 모르죠. 그러나 이 초거대 언어 모델, 초거대 생성형 AI 모델은
강아지, 뭐 고양이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많은 데이터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사람이 라벨링을 해가지고 식별을 해가지고 던져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학습을 하면서 배운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어쨌든 학습을 했기 때문에 어떤 재료를 갖고 학습을 했느냐에 따라서 사람하고 똑같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이제 편향이라고 저희는 하는데요. 즉 지금은 이제 그것을 조금씩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지만 이것을 이론적으로는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고 합니다. 어떤 종교적인 편향, 인종적인 편향,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그 모델이 학습한 내용과 주로 뭘 학습했냐와 또 그 파라미터라고 해가지고 매개 변수로 해서 가중치 조절을 해줍니다. 그게 미묘하게 그 모델마다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어떤 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이 물어보는 사람에 대해서에 딱 적합한 답변을 안 해주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학습을 하면서 그 학습을 받은 그 내용과 또 학습을 했었을 때 어떤 가중치로 또 조정을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 결과를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좀 편향이 발생할 수가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업무에 활용하실 때는 요 가중치를 조절해 가면서 편향을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완전히 해소를 하실 수는 없고 할 수는 없고요. 아직 기술적으로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RAG라고 해가지고 뭐 레그라고 표현하는데 별도로다가 다른 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도입하고자 하는 그 모델의 어떤 편향이나 잘못된 오류, 그 다음에 이 학습은 언제까지 했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데 그것을 좀 보완해주는 그런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함께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초고대 모델은 이제 여러 가지 조금 학습을 또 기본적으로 또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이제 파인 튜닝, 사후 학습, 뭐 여러 가지 도입을 했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시려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인프라가 있어야 됩니다. 소위 말하면 컴퓨팅 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기존의 CPU나 CPU 메모리 이런 걸로다가 일반적인 정보 시스템을 구성해 가지고 서비스했다면 LMM 모델은 GPU 서버가 필요합니다. GPU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고 여러분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때도 아마 LMM 모델을 활용하시려면 GPU 서버, 어떻게 보면 그래픽 카드가 장착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도입하기 어려우시면 기존의 민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 이 컴퓨팅 자원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용료를 내시고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아직까지 LMM 서비스는 같이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십니다. 서비스 유형 및 활용 예시입니다. 그럼 내가 내 업무에서 이 초고대 AI,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업무에서, 어떤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나눠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질의응답, 그 다음에 분석 활용, 문서 작성, 뭐 기획 창작, 요 위에 4개는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어떤 기능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어떤 전체 시스템 중에서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서비스 처리나 상담 지원까지 가면 어떤 시스템 단위로까지도 저희가 좀 발전했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즉 복지 관련된 뭐 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했었을 때 생성형 AI를 통해 가지고 실제 종결까지도 서비스를 종결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거고요. 위에 한 4개 질의응답, 분석 활용, 문서 작성, 기획 창작은 지금도 예를 들어서 챗GPT 같은 서비스를 구독형으로다가 활용하시면서 업무에 이제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의
오늘 세미나에 이제 참석해 주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지자체에 이제 종사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들어서 지자체에 관련된 활용 예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특정한 이제 부서를 가정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이미 이제 저희가 작년도서부터 올해까지 디플전과 과기정통부 NI가 여러 가지 그 컨설팅, 그 다음에 POC라고 해서 검증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정도 이제 실제 서비스 개발까지 했던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서 많이 컨설팅 했거나 POC를 했던 분야에서 좀 뽑아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정책과가 만약 이제 기관에서의 조직 명칭은 다를 수 있어도 교통정책을 하는 쪽이라면 불법 주정차 단속이나 도시철도 노선을 관리한다든가, 그 다음에 교통카드 발급 이런 데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공간 쪽에서는 공간 개조 정책을 수립한다든가, 뭐 서울에서도 나오신 노르섬에 뭐 전시 공모를 한다든가, 한강 수변 공간을 기획한다든가, 이제 도시 경관 쪽이라고 하면 뭐 야간의 경관 행사, 그 다음에 뭐 광고물 정비 이런 데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복지 쪽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결식 아동의 급식을 지원한다든가, 등하굣길 안전 홍보, 그 다음에 아동복지 통계 관리, 그 다음에 일자리 복지, 그 다음에 소방행정처럼 재난안전 분야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방행정 시설 관리라든가 가이드 발간, 그 다음에 공유재산 모니터링, 그 다음에 세무, 세제, 재정 쪽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 내부 업무적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사항은 예시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자칫 법규, 조례 규칙을 조회하고 또 처리하고 또 판례를 확인할 수 있는 도록 내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쪽. 그건 이제 질의응답입니다. 체포처럼 질의하고 답변해 주는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의 토지 자원, 공유지, 민간 점유 유지, 기부 체납 시설에 대한 DB 통합 이런 데에서 자원 활용 쪽, 이제 분석 활용 쪽으로 이제 데이터가 있었을 때 그 데이터를 초고대 AI를 통해서 분석하거나 활용하는 쪽을 할 수가 있고요. 이쪽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업무 보고, 말씀 자료, 예결선 자료 등 어떤 템플릿 작성이라든가 국정감사 대응이라든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서 작성에서는 문서 작성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 어떻게 보면 이제 교통도 중요한 이제 지자체의 업무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시각화하거나 이제 분석할 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어떤 이제 교통카드 발급 등 그 민원자들에 대한 그 상담에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서비스의 종결까지도 하는 겁니다. 요건 아직 이런 이제 시스템까지 서비스 처리까지 된 사례는 없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카메라로 인식한 요새는 그 OCR 해가지고 사진을 판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어떤 공무원분들이 그거를 직접 판독하기 전에 기계가 먼저 판독을 해가지고 시스템에 등록하고 고지서 납부까지도 갈 수 있는, 아직까지는 이 사진을 판독하는 게 그 수준이 높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러나 자동차 번호판 정도라면 기존의 문서, 이 판독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자동차 번호판 정도라면 크게 판독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은 바로 아마 서비스 처리까지, 종결까지도 갈 것 같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디자인 정책 쪽입니다. 이제 야간의 경관을 모니터링해 가지고 신고되어 있는 야간 점등 내용과 일자별로 검색을 한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즉, 이건 이미지입니다. 사진을 미리 다 찍어 놓고 경관이 또 한 번 또 그 다음에 찍습니다. 그리고 이 LMM이 이 바뀐 것만 식별을 해냅니다. 뭐가 바뀌었지? 그것만 바뀐 것만 딱 찾아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어떤 포스터라든가 리플릿 같은 거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 정책입니다. 이제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를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서점, 각 지자체에서도 각각의 그 돌봄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그 지자체별로 색깔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것을 분석하거나 이럴 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뭐 보훈 행사라든가 이럴 때도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소방 재난 이쪽은 사실 저희가 이번에 그 서비스 개발 지원이라고 해서 디플정, 과기정, 동부 NIA가 한 77억 원 예산을 가지고서 한 8개 과제를 선정하는데 한 110개 과제가 공모에 참여를 했어요. 그때 많은 과제들이 이 재난 쪽의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소방 재난 쪽에서 실제 서비스를 초고대 AI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쪽이 있었고요. 지금도 아마 이런 분야에는 다양한 서비스가 발굴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화재 조사를 위한 검색이라든가 예측 예방 대책을 위한 분석 활용, 그 다음에 서비스 처리까지는 이제 사고 재난 현장에 대한 위험도를 판단하고 발신자 위치, 시간 상황을 추적해서 긴급 출동을 지원하는 쪽으로다가 가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아마 도움을 받는 서비스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예시를 놓고요. 그 다음에 아동 복지라든가 또 결식 이런 쪽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저희가 1, 2월 달에 그 디플정에서는 중앙부처 산하기관, 그 다음에 지자체 공공기관을 통해서 실제 어떤 수요가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한 총 265개의 수요가 접수가 됐고요. 특히 지자체만 보면 아직까지는 이제 한 28% 정도 많은 숫자가 질의응답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있었고요. 또 많은 쪽은 아마 민원이 많다 보니까 상담 지원 쪽에 LMM 수요가 있었습니다. 이 수요는 이제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기획 창작, 이 문서 작성, 분석 활용 등은 왜 수요가 아직까지는 적으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활용하신 게 챗GPT 텍스트 위주다 보니까 아마 질의응답이나 이쪽 상담, 챗봇과 같은 걸로 왔고요.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이미지 서비스가 더 활성화가 되면 뭐 예를 들어서 그림표, 동영상을 직접 만들어줍니다. AI가. 그러면 아마 기획 창작이나 표를 만들어주는 문서 작성, 그 다음 분석하는 통계 자료를 이렇게 표현해주는 쪽으로도 아마 많은 수요가 지자체에서도 예상이 될 것 같고요. 특히 문서 작성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돼 있냐면 지금 곧 상용화가 될 것 같아요. 온나라 2.0에서 문서 작성을 LMM을 도입해가지고 도와주는 것, 즉 지금까지는 온나라 문서 시스템에서 뭐 기존 문서를 이렇게 이렇게 조금 모델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기존에 올렸던 품위했던 그 문서를 활용해가지고 했다면 이제 LMM을 통해서 그것을 좀 더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LMM 서비스는 곧 올해 저희 과제로도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아마 내년도 정도 되면 아마 지자체 온나라 문서에는 상용화된 서비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도입 절차 및 고려사항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아마 정보 쪽 담당관실 쪽에서는 좀 더 아실 겁니다. 정보 시스템이나 이런 쪽으로 하실 때는 분명한 것은 네트워크, 보안, 인프라 이런 다각도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LMM은 도입도 비용이 많이 들지만 유지 운영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모델을 지속이 학습을 또 시켜야 되고 LAG라고 해서 라그라고 하는 걸 하더라도 비용적으로는 조금 더 저렴할지 몰라도 그것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이런 것도 다 비용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조금 다각도로 다 해야 되고 이 내용은 아마 조금 저희가 게시한 자료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도입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컨설팅은 필요할 것 같고요. 컨설팅을 하실 때 요 6가지에 대한 것은 반드시 컨설팅 회사로부터 그 전문가로부터 도출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데이터, 학습시킬 데이터라든가 우리가 질의할 데이터가 분명히 어느 수준의 보안을 갖고 있는지, 또 인프라는 클라우드와 같이 어느 쪽에 구성을 하는 것이 좋은지, 현재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외부의 민간 컷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도 반드시 검토하셔야 되고요. 또 데이터 학습 방식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즉 처음에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후 학습을 안 한, 튜닝을 안 한 이 LMM은 소위 말하면 그냥 고등학교 졸업한 고졸 또는 대학교 졸업한 대졸 학생을 이렇게 채용하는 거랑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그것을 우리 업무, 우리 기관 여건과 특성에 맞게끔 교육을 시키는 것을 튜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갓 입사한 신규 채용된 우리 공무원이나 신규 입사한 사람은 우리 기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네, 그 각 과마다, 각 업무마다 다양한 그 노하우들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추가로 배워야 될 지식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또 학습시키는 것이 필요하듯이 사람이 입사를 해도 이 LMM을 도입해도 똑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LMM도 사람처럼 또 학습을 시키고 튜닝을 해줘야 되고 또 RAG로 또 계속 체크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또 이것을 진짜 기관 내에 온프레미스에 진짜 GPU 서버를 구매해 가지고 사용할지 아니면 외부의 IDC 센터나 이런 데를 활용할지 이런 거를 고민하셔야 되고요. 이제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국정자원하고도 이번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이거 GPU 서버만 해도 비쌉니다. 가장 아무리 그 그래픽 카드 한두 장만 꽂혀 있는 것도 한 1.5억 하고요. 기본적으로 LMM 하나를 돌리려면 한 4, 5억짜리 서버 한 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GPU 장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레벨 목표, 사전 질의에도 나왔는데 얘가 답변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스템인 정답이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2다. 2라고 답변을 안 하면 이 시스템은 검수해서 틀린 거죠. 그러나 LMM은 그런 답변을 하질 않는 것입니다. 정형화된 답변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학습한 대로, 내가 학습받은 대로 답변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적정한지 정확한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목표치도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모델과 또 비교도 하셔야 되고요. 속도라든가 또 가용성이라고 해서 서비스가 중단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좀 더 컨설팅이나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LMM은 아직 모든 기관에서 사례가 없습니다. 실제로 도입해서. 그러니까 아직 그러면 진짜 이 조직 구성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 좋을지, LMM을 그럼 몇 개를 갖고 하는 게 좋은지, 이것도 클라우드처럼 멀티로 가는 게 좋은지, 뭐 이런 다각도로다가 고민도 필요하시고 또 윤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편향, 환각, 법제도. 왜 윤리가 필요하냐면 잘못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사용자가. 그래서 미리 그것을 어느 정도 가드레일이라고 해가지고 또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이 답변에 대한 그 어느 정도 수위도 미리 잡아놓지 않으면 얘가 조금 더 잘못 활용되는,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윤리적인 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실제 작년에 저희가 70개 사업을 컨설팅도 하고 그 다음에 검증도 해보고 그 다음에 실증도 해봤고 실제 서비스화까지 했는데요. 그 사례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교통공사에서 내부적으로 그 안전과 관련된 담당자들에게 서비스 해주는 쪽으로 해봤습니다.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사규라든가 매뉴얼, 홈페이지 자료, 그 다음에 산업 안전 관련된 법령들 22,000건을 이제 서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질의응답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고자 했고요. 이건 내부에 있는 우리 그 직원들이 요거를 활용하는 거고요. 화성시 같은 경우에도 민원 상담을 하는 그 상담자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 사무 내용, 그 다음에 신청 방법, 구비 서류, 이것들에 대한 데이터 한 2,000건을 미리 LMM에게 교육을 시킨 다음에 상담하실 때
LMM이 상담한다는 건 아닙니다. 상담사가 있지만 사람이 상담을 하지만 그때 이 LMM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상담 시간을 3분에서 2분, 그 다음에 검색도 최소 5회 이상 검색, 한 번 할 때마다 5회 이상 검색을 하던 거를 1회 검색으로, 그 다음에 획득 시간도 기존에 한 50초 정도 걸리던 건 16초 정도로다가 시간 단축들을 했다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항의 다양한 보유 시설에 대한 그런 것을 미리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공항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다가 질의응답하는 형태로다가 해주는 서비스를 했고요. 요거는 이제 디프청 쪽에서 이제 현안 과제로 해가지고 현재 가장 우리나라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인구가 이제 감소하는 거죠. 절대적으로 그런 것을 해결하고자 난임 쪽에 관련된 문제를 초거대 AI 쪽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인데, 이 서비스는 좀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고민과 데이터가 보안이나 이런 쪽으로도 검토가 필요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올해 이제 서비스 지금 한개 과제 플랫폼 이용 지원은 현재 6월 3일 정도 마감이고요. 지금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컨설팅이나 POC 받는 것을 수요를 제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6월 3일 날 마감이니까 이제 며칠 남지는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아마 오늘 내일 정도면 마감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플랫폼 이용 지원, 요거는 뭘 해주는 거냐면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내 업무에 초거대 AI를 도입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컨설팅을 받는 거고요. 또 POC를 받는 거, 그 다음에 작년에 한 거에 대한 최적화 고도화를 서비스 받는 건데, 요거는 6월 3일 날 마감이지만 아마 금주 정도는 마감이 될 것 같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 NI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좀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서비스 개발 지원은 이미 마감이 돼서 지금 서비스를 신청한 기업들에 대한 선정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하면 이제 공공에서 초거대 AI를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구 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초거대 AI의 정책 동향과 그리고 또 실제 어떻게 이 초거대 AI가 활용되고 있는지 그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조금 더 그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측면은 저희가 또 토론 시간에 좀 더 이야기 나눌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네, 한정된 발표 시간에 또 많은 내용을 전달해 주셔야 했어서 네, 그 사례, 구체적인 사례는 이따가 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또 이 안에서 그 향후 사업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서비스까지도 또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그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 좋은 발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모실 발표자분은 서울특별시 정보시스템 담당관 정혜경 주무관님이십니다. 정혜경 주무관님께서는 그 소프트웨어 공학을 전공하시고 현재 서울시에서 인공지능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서울시 챗봇 서울톡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정보시스템 담당관실 정혜경입니다. 서울시 챗봇 서울톡에 대해서 발표 드리겠습니다. 발표 목차는 우선 챗봇을 시작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고 챗봇 서울톡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챗봇을 시작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120 다산콜센터에서 그 120 전화상담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그 서울시정에 대해서 궁금한 모든 행정정보나 현장 민원에 관해서는
간단하게 02-120으로만 전화하면 상담사들이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담사는 약 315명이고요. 일일 3교대로 24시간 동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찾는 상담 전화가 많다 보니 상담 건수가 많아서 때때로 상담사랑 전화 연결하기가 어렵고 통화 중 대기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민 한 분 한 분 소중한 의견이지만 나중에 분석해 보면 단순하거나 반복적인 문의가 많았고요. 또 상담사가 전화 연결이 어려우다 보니 좀 불만도 있었고, 또 전화라서 끊고 나면 상담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간단한 도입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는 초등학교가 대로변에 있는데요. 여기 횡단보도를 막고 주차된 자동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곧 아이들이 퇴교할 시간이라 위험해 보이는데 빨리 불법 주행차를 신고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02-120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 전화가 너무 많아서 상담 전화 연결은 안 되고 모든 상담사들이 통화 중이니까 대기하란 멘트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빨리 차량을 이동시켜야 돼서 급한데 말이죠.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챗봇은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서비스로 사람처럼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서 자동 답변해주는 서비스인데요. 불법 주행차 신고처럼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아마 간단히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거나 반복적인 문의는 챗봇으로 전화를 해서 전화 대기 없이 빠른 답변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담사들은 상담 업무가 줄어들 거고요. 전문 상담에 집중해서 시민 이용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챗봇 서울톡은요, 120 상담 내역의 50%를 서비스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요즘 생성형 AI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서울톡은 2018년, 19년에 구축하였거든요. 이때는 생성형 AI가 나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챗봇 서울톡은 생성형 챗봇이 아니라 분리형 챗봇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분리형 챗봇이라 하면 미리 준비된 답변을 만들어 놓고 사용자가 질의하는 내용을 분석을 해서 가장 최적의 답변을 검색해서 보여주는 형식인데요. 저희 챗봇 서울톡은 최적의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서 120 상담 매뉴얼을 분석해서 챗봇의 지식 DB로 구축하였습니다. 서울톡의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행정정보 안내와 현장 민원 신청이었습니다. 행정정보 안내에서는 시민들이 많이 물어보는 문의사항을 분석을 해서 약 310개 지식으로 구축을 했고, 또 어떻게 물어보는지 발화 패턴을 분석해서 유사 질의어를 도출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챗봇에서 안내할 답변들을 만드는 작업을 했고요. 현장 민원은 불법 주행차 신고나 쓰레기 수거 요청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화면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웹화면을 구축했습니다. 또 이렇게 민원을 신청을 하게 되면 120 민원 시스템과 서울시 민원 처리 시스템인 응답소랑 실시간 연계돼서 시민들이 바로바로 시민 처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도 연계했습니다. 다음은 챗봇 서울톡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함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챗봇 서울톡은요, 서울시정에 관련된 단순 반복 문의 사항에 대해서 자동 답변해주는 챗봇입니다. 저희는 카카오톡 챗봇이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카카오톡 앱 챗봇 플랫폼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별도로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카카오톡 상에서 채널 서울톡만 추가하면 즉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2월 2일에 오픈했습니다. 저희가 이용하는 방법은 왼쪽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채팅창 하단에 보면 질의어를 입력하는欄이 있어요. 여기에 원하시는 질의어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메뉴에서 원하는 메뉴를 선택을 하면 답변이 자동으로 표출됩니다. 제공 범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상담 안내와 업무 처리
두 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120 상담에서는 주로 행정정보 안내나 민원을 신청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 업무 처리에서는 공공서비스 예약, 온라인 학습 등 서울시에 가지고 있는 좋은 정보들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과입니다. 그 서울톡이 2020년 2월 1일 날 오픈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민 생활과 편익과 관련된 서비스들을 추가로 개발해서 오픈을 했었는데요. 이로써 단순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업무 처리까지도 지원하는 지능형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챗봇 서울톡이 오픈되었고요. 그래서 120 상담 서비스를 주로 했습니다. 2021년에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이나 각종 문화행사를 챗봇의 대화만으로 예약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예약 서비스도 오픈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안내도 함께 오픈을 했습니다. 2022년에는 온라인 학습, 그 다음에 나들이 3종 세트 이렇게 서비스를 오픈을 했고 2023년에는 복지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서 장애인 버스 요금 지원 서비스나 엄마 아빠 양육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오픈을 했고요. 작년에 또 많은 이슈가 되었던 전세 사기 대응 서비스도 마련했습니다. 2024년에는 올 연말쯤엔 채팅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0년 오픈한 이후 지금까지 120 상담 서비스는 항상 행정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20 상담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행정정보를 분석을 해보면 총 8가지 분야에 속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 행정, 복지, 환경, 문화, 경제, 안전, 주택 8가지 분류를 했고요. 총 593종의 행정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찾는 불법주정차 신고도 있고요. 또 요즘에 해외여행 많이 가시죠. 여권 발급하는 방법 많이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애 주기별에 따라서 영유아, 아동, 청년, 중장년, 노년까지 각 카테고리별 복지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 불편 신고가 많은데요. 어떤 소음 신고, 쓰레기 처리해달라, 그 다음에 도로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고장났다 이런 신고도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챗봇의 120 상담 서비스는요, 120 상담원들이 하고 있는 전화 상담 프로세스에 따라서 구현을 했습니다. 120 상담 전화를 하게 되면요, 보통 시민들이 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담사들이 일단 답변을 드리고, 만약에 상세 답변을 원한다 하면 해당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전화로 받아서 불법주정차 신고 같은 민원도 대신 신청을 해주고 있거든요. 챗봇도 이 프로세스에 따라서 3가지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이 불법주정차 신고는 어떻게? 라고 물어보면 우선 불법주정차 신고에 대해서 안내해 줍니다. 불법주정차 신고의 단속 기준이 무엇인지 우선 안내를 해주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민원을 접수해야겠다 하면 현장 민원 접수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불법주정차 신고 화면이 떠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 번호를 입력하고 신고 장소를 지도상에서 찍거나 주소를 입력하여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신고는 25개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자치구의 담당자랑 통화를 하고 싶다면 2차 질의어로 안내받을 자치구를 입력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때 서초구라고 입력하면 서초구의 불법주정차 신고 담당 직원들의 업무 전화번호가 나와서 쉽게 연결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는 또한 120 상담 서비스에 RPA를 도입했습니다. 챗봇도 인공지능 기술 중에 하나이지만 아시다시피 RPA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현장 민원을 운영을 하다 보니 불법주정차 신고가 한 77%를 차지하더라고요. 어느 날 상담사가 저한테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 불법주정차 신고가 매번 들어오는데 이걸 일일이 처리할 자치구로 분배하는데 매번 너무 많은 시간을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본 내용은 너무나 간단한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겠느냐라고 저한테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한 끝에 RPA를 도입해 보기로 했습니다.
RPA는 소프트웨어 자동화 로봇인데요. 그 민원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그 불법 주차차 신고에는 반드시 신고 장소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 덕수궁길 15이면 그 민원을 처리해야 된 건 중구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고 장소를 읽고 바로 좌측으로 민원을 자동 배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기존 상담사가 신고 한 건당 2분 52초가 걸렸는데 RPA가 대신 처리해 주니까 0초입니다. 상담사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 한 달에 약 450시간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공공서비스 예약입니다. 그 서울시는 축구장, 테니스장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들이 많은데요. 시민들이 언제나 대여 신청을 하면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각종 문화행사도 그 예약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것은 공공서비스 예약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민들은 그 네이버나 구글에서 공공서비스 예약을 검색하여 URL을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예약.서울.du.kr 이렇게 입력해서 공공서비스 예약에 접속하게 되는데요. 만약 제가 공공서비스 예약이라는 걸 모른다면 접근하기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챗봇에서 대화로 간단하게 그 안내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 15일 마포구 축구장 예약해줘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 해당하는 날짜에 예약 가능한 마포구의 축구장 목록을 보여주는 겁니다. 화면에 보시면 망원동 축구장이 나왔는데요. 제가 망원동 축구장을 클릭하게 되면 상세 정보를 보여주고요. 여기에서 상세 회차나 이용 요금을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약이 완료가 되면 그 예약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알림톡도 발송해줘서 매우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입니다. 그 서울시는 대표 도서관인 서울도서관이 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서울도서관을 이용을 하면서 회원증 발급은 어떻게 하느냐, 도서 대출 반납은 어떻게 하느냐, 자료실 이용을 하고 싶다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도서관 분야도 별도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도서관 외에 서울시는 작은 도서관 같은 그 도서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도상에서 내 현재 위치에 있는 주변에 도서관을 안내해주고 책방도 찾아주는 그런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학습입니다. 그 서울시는 서울론 4050 포탈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 포탈에서는 900여 개의 온라인 학습을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챗봇에서 철학 강의를 하고 싶어 내지는 그 제공되는 메뉴에서 원하는 철학을 선택을 하면 철학에 관련된 강의 검색 결과들을 다 카드 형식으로 보여줍니다. 원하는 강의를 선택하고 상세 정보를 확인한 후에 학습 버튼을 누르면 바로 동영상 학습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나들이 3종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나들이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날씨죠. 그리고 요즘엔 환경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미세먼지도 꼭 챙겨봅니다. 그런데 챗봇은 아까 저희가 분리형 챗봇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담 안내처럼 미리 답변을 준비해 놓고 고정적인 답변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에 따라서 또는 날짜에 따라서 매번 변동되는 데이터를 안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그 API로 활용을 해서 매번 답변을 변동되는 것을 계산을 해서 표출해주는 서비스를 마련해 봤습니다. 날씨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의 공공 데이터 포탈에 있는 기상청의 날씨 API를 활용을 해서요. 지금 날씨 알려줘 이렇게 하면 현재 일자와 현재 시간을 계산을 해서 그 API를 활용을 해서 현재 날씨를 이렇게 카드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도 시간대별로 달라지는데요. 마찬가지로 그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에 미세먼지 API를 활용을 해서 시간대별로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별로 미세먼지 농도가 다르기도 하는데요. 원할 경우에는 그 카카오톡의 위치 전송을 활용을 해서 원하는 자치구의 미세먼지 정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나들이 할 때 또 어디 행사를 갈까, 어디를 놀러 갈까 많이들
많이 찾아보고 계시는데요. 그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정에 문화 행사 검색 API를 활용을 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뮤지컬을 보고 싶다 하면 화면에 나온 것처럼 17개의 그 뮤지컬 오페라 정보를 화면에 보여주고 있고 상세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서울톡에 대한 추진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이용 현황과 함께 그동안의 챗봇에서 어떤 형식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행태 분석도 하고요. 추진 성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톡 채널 가입자 수는 45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수는 연도별로 보시는 바와 같이 30만 명을 넘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120 상담 총 건수 중에 챗봇이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입자 수 현황과 이용자 수 현황을 보면요. 2020년에서 2023년 동안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사용자들이 많이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간 대화 건수는 약 150만 건입니다. 여기서 대화 건수라 하면 사용자가 질의하면 답변한 건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불법 신고나 방역 요청 같은 민원 신청은 별도로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카톡상에서 모두 해결이 되니까 사용자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챗봇 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저희가 요약을 해봤는데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압도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가 많았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 화면이 다른 거랑 겹쳤는데요. 잠깐 화면이 다른 거로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코로나 정보가 압도적으로 많았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는 기존의 정보보다 코로나에 대한 검사나 이런 백신 접종 예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의 니즈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을 했었고요. 2020년에는 코로나 정보가 한 5만 건이었지만 2021년에는 25만 건, 2022년에는 36만 건 정도 차지를 했습니다. 현장 민원 같은 경우에는 불법 충차 신고가 가장 압도적인데요. 그 외에는 소음 신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쓰레기 수거 요청이나 불법 노장 신고도 많았는데요. 저희가 민원을 분석하다 보면 갈수록 소음 신고 같은 환경 분야 신고도 점차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용 행태 분석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시민들이 챗봇 서울톡을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2020년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있었고요. 2021년에는 코로나 백신 접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PCR 검사에서 신속 항원 검사로 검사 방식이 바뀌었고 재택 치료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었었죠. 시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듣기 위해서 120으로 전화를 하면 모든 상담사들은 전화가 폭증이 돼서 연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0 전화 상담 멘트에 코로나나 불법 주행차 신고 같은 간단한 문의는 챗봇 서울톡을 이용하시라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럼 시민들은 바로 서울톡에 가서 코로나 정보를 이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코로나 백신 접종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이트 URL을 알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전화상에서 URL 스펠링을 일일이 불러주는 것보다 바로 챗봇상에서 답변을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연결되니까 이러한 점이 편리하다고 많이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19 메뉴를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이 메뉴는 없죠. 하지만 이 당시에 보면은 사회적 거리라든지 또 마스크 착용을 언제 하느냐, 한때 많이 했던 전자 출입 명부도 있고요. 각종 재난지원금도 많았고 백신 접종이나 검사하는 방법 이렇게 코로나 정보를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일상 회복으로 돌아가면서 시민들은 대부분 나한테 그 좋은 복지 정보를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서울톡에서 마련한 정보 중에 시민 생애 주기별 복지 정보를 카테고리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임산부 복지 정보를 많이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엄마 아빠를 위한 양육 정보, 복지 정보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돌봄이나 뭐 도시락 그 밀키트, 할인 쿠폰 지원 사업,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청년 수당이나 청년 통장 같은 청년 복지 정책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중장년이나 어르신같이 원하는 카테고리별로 또 사람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서울시가 제공하는 각종 복지 정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1인 가구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여기 1인 가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복지 정보도 확인 가능하고요. 작년부터 장애인 버스 요금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 관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 서비스도 있는데요. 요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 뭐 유기견 보호나 동물 사체 처리 이런 서비스도 많이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성과입니다. 서울톡을 통해서 그 전화 상담을 대신하는 서비스를 하다 보니 그 상담사들의 업무는 좀 경감이 되었고요. 시민들도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어서 그 이용 편의성이 높아진 점이 있습니다. 또 전화 상담 대기 시간이 단축이 되니까 시정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는 게 있고요. 코로나19 때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비대면 시민 체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체포 서울톡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120 다사콜 재단의 체포 상담사들이 체포 콘텐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우수 협업 사례로 소개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톡은 오픈한 이후로 지금까지 꾸준히 유지 보수를 하고 있었는데요. 가장 그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답변 현황화입니다. 각종 지침이나 제도가 늘 변화되고 있고 행사나 뭐 서비스 신청도 매년 시기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답변에 대한 현황화를 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120 다산골 재단의 체포 전문 상담사들이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약자의 동행이라든가 아니면 긴급 정보 이런 시민들을 위한 새로 추가되는 정보들도 수시로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미답변 내역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저희가 제공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질문들은 매번 분석을 해서 자주 물어보는 것들, 또 많이 물어보는 것들은 새로운 서비스로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제공 범위에 속하는데 답변을 못하는 것들은 저희가 발화 패턴으로 추가를 해서 그 다음에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율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알림톡 발송이나 민원 시스템하고 연계하는 API도 그 항상 성능 좋은 시스템이 되도록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채팅 상담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채팅 상담은 아시다시피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에서 전화 대신 상담사랑 채팅으로 상담하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단순하고 반복 문의는 일자 서울톡에서 해결을 하고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120 상담사랑 바로 채팅 상담을 하게 되니까 원하시는 민원이 많이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를 통해 시민 만족도가 크게 상승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그 챗봇을 통해서 그 상담사나 직원들의 업무를 어느 정도 경감을 시키다 보니 업무 생산성이 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AI 활용한 지식 관리도 개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행정윤리 향상되고 있고요.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활성화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1000만 시민의 개인 비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혜경 주무관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발표 중간에 그 발표 자료 화면이 조금 잘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들 죄송하고요. 그래도 바로 또 발표가 진행이 돼서 다행이었습니다.
지금 발표하시면서 그 서울시에 챗봇인 그 서울톡이 어떻게 도입되었는지, 그리고 또 그 구축되는 과정, 그리고 어떻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신뢰를 또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의 입장과 그리고 서비스를 사용하는 또 사용자의 입장에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좀 그 서울시의 챗봇을 사용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부끄럽게도 네,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 그 사용한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사용하지 하고 막연했었는데 또 주무관님께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방법을 잘 알려주셔서 앞으로는 그 인터공원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서만 그 티켓을 예매했는데 또 그 서울시의 챗봇을 활용해서 또 티켓을 한번 예매해 봐야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챗봇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그리고 또한 챗봇을 가지고서 어떻게 그 서울시에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이루었는지까지도 잘 말씀해 주셔서 네, 저희가 여러 가지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흥미로운 발표 정말 감사드립니다. 2부 토론을 또 진행할 텐데요. 저희가 발표 듣느라고 조금은 네, 힘들었으니까 네, 중간에 10분 정도 쉬고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뭐 여느 세미나와 마찬가지로 이제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들 그 10분 동안 쉬시면서 그동안에 업무 하시면서 궁금하셨던 상황이나 아니면 발표를 들으시면서 또 새로이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또 채팅창에 실시간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질문뿐만 아니라 그 토론 중간에도 또 여러분들께서 제공해 주실 수 있는 정보가 있거나 아니면 또 의견이 있으시다면 그건 역시 또 남겨주시면 저희가 모두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0분 쉬고 다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2024년 제2회 온라인 정기 세미나 제2부 질의응답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잠시나마 좀 쉬셨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께서 그 세미나를 신청하시면서 해주셨던 질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진행하는 중간중간에도 언제든지 질문이 생각나시면 공유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번에 특히나 그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셨어요. 그 참가 신청하신 분들도 한 270여 분 정도 됐었고 질문도 엄청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서 좀 저희가 이렇게 유사한 질문들을 모아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한국 남동발전에 김충호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내부 통제 시스템에 또 AI를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가 궁금하다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무래도 강 팀장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강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아마도 공공 부분에서 이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남동발전 같이 국가적으로 이제 보안이 좀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민간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활용한 AI를 직접적으로 이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 공공 부분에서 LMM을 구축해가지고 구축 도입 활용하는 사례가 사실 그렇게 저희 쪽에서 알고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서부터는 좀 조심스럽게 내부적으로 자체 GPU 서버를 온프레미스 형태로 구매를 한 뒤에 그 LMM 말고 SLMM이라고 해가지고
그 언어 모델 중에 좀 작은 사이즈가 있습니다. 특히 라마 3 또는 2쯤의 그 오픈된 공개된 소프트웨어를 사후적으로 또 추가 학습을 한 다음에 약간의 튜닝을 거쳐서 내부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들고요.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SLMM 정도는 자체적으로 구축을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보안적으로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사례는 없지만, 올해서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고, 또 활용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또 신청해주신 분들 중에서 시청이나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또 신청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초 그 단체에 초거대 AI 서비스를 구축할 때 그때 필요한 사항들을 많이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부산시 서구의 그 정차연 선생님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초거대 AI 서비스 구축 시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또 질문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이제 그 두 분 발표자님께서 또 각각의 입장에서 대답을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요. 일단 먼저 그 주무관님 답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 앞서 말씀드린 챗봇 서울통은 생성형 챗봇은 아니고 분리형 챗봇입니다. 아시다시피 생성형 AI의 챗봇은 그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그때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던 확률에 따라서 답변을 생성해내는 구조이고요. 분리형 챗봇은 미리 답변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질의하면 가장 최적의 답변을 찾아서 제공을 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분리형 챗봇은 제공 범위를 벗어나면 답변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생성형 AI가 나오고 나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시간에도 발표를 했지만 할루시네이션이나 어떤 정보의 편향성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금 당장 어떻게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된 건 없지만 꾸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또 강 팀장님. 네. 기초지자체와 또 광역지자체 등 이 지방행정기관들은 초거대 AI 서비스를 활용하려면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를 필히 받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동일하게 이 데이터를 외부에서 이제 활용할 수가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즉 기초지자체의 어떤 클라우드 환경 또는 전산 환경이 첫째는 제일 검토가 먼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광역지자체, 광주라든가 광주광역시나 전남, 전북 여러 지자체들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민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로 이미 이관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간의 LMM 서비스를 보다 좀 용이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직도 자체 전산실 환경 하에서 온프레미스로 하는 경우에는 민간에 대한 LMM 서비스, 상용화된 서비스를 직접 활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마도 내부적으로 컴퓨팅 자원을 구매해가지고 도입을 한 다음에 LMM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것도 학습시키는 데이터나 이용하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서 보안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가 되든 생성형 AI든 클라우드 서비스든 한번 이제 국정원 담당과 보안에 관련돼서는 우선 협의가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오늘 발표 자료에서 나와 있듯이 12페이지, 13페이지에 도입 절차 및 고려사항을 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디플정 페이지나 저희 NI 홈페이지에 보면 공공부문 초거대 AI 관련된 도입 활용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공공 부분이 초거대 AI를 도입하거나 활용할 때 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4월 달에.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면 좀 더 상세한 자료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기술 도입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또 이야기되는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기초지자체나 아니면 정부에서 활용하는 정보들은 이런 개개인의 국민들의 정보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 관련된 여러 중요한 보안 사항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더욱더 그 보안 사항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초거대 AI 서비스 구축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또 알려주신 여러 사이트들을 통해서 보시고 또 아까 발표 중에도 니아에서 그 컨설팅을 직접 해주신다고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컨설팅을 통해서 또 상담을 받아보시면 조금 더 안전하고 좀 더 신속하고 빠르게 또 진행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지금 서울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때 서울시의 챗봇 같은 경우는 생성형 AI 기반인지 아니면은 DB 학습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또 많이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김포시청이나 아니면 부산광역시에 근무하시는 뭐 소하나 선생님, 장경록 선생님 이런 분들께서는 그러니까 챗봇 자체가 AI인가요? 아니면 DB 학습인가요? 라는 질문과 더불어서 또한 신뢰도와 정확성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것과 추가해서 DB풀에서 정해진 정보를 가지고 오는 서비스인데 실제 AI 알고리즘에서는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건지에 대한 질문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챗봇 서울톡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리형 챗봇입니다. 그래서 120 상담사 매뉴얼을 보고 저희가 답변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답변에 대한 정확도는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질의하면 그 질의한 내용을 자연어로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가장 맞는 답변을 찾아내서 답변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공 범위를 벗어나면 답변을 못하고 있고요. 현재 서울톡은 답변율이 98%입니다. 그리고 종종 답변을 하긴 했는데 내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야 이런 오인식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미답변뿐만 아니라 답변 내역도 전수조사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는 이러한 챗봇 서울톡에서 오답을 찾는 공모전도 실시를 했는데요. 거의 400명 이상의 시민들이 많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내가 생각할 때 정답이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다 의견을 수렴을 받았고요. 그 부분들을 모두 반영을 해서 좀 더 정확도가 올라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답변율이 98%이다라고 해주셨고 또 시민들의 의견도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특별히 뭐 시민들이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챗봇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이런 답변도 하고 있고요. 또 불만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불법자 신고는 잘 되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빨리빨리 처리를 안 한다 이런 거에 대한 불만도 좀 적어주고 계시거든요. 사실 그건 챗봇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라 불법전자 신고는 사실 3시간 내에 처리하게 돼 있지만 사람 심리는 신고하는 즉시 와서 처리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시민 의견이 있습니다. 네. 그쵸. 또, 실제 정해진 건 3시간이지만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것은 또 그보다 더 길게 느껴지고 당장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조급함이 보일 테니까요. 또, 그런 부분에서의 그런, 불만족 아니면 민원 이런 것들을 받고 계시는군요. 네. 조금 전에도 강 팀장님께서
답변 중에 이제 가이드라인, 공공 가이드라인 뭐 이런 그 말씀을 해 주셨어서 또 그 질문 중에서 이와 관련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군인 공제회에서 구세림 선생님께서 AI 도입 관련 공공기관 지침이 별도로 있는지요라는 그 질문을 주셨고요. 또 그 사례집도 있는지 하는 그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구체적인 사례를 모아놓은 사례집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함께 이렇게 표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침서 같은 것들이 이미 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 초보대 AI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우선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디플전과 NI가 같이 이제 발간한 공공 부분의 초보대 AI 도입 활용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마도 일반적인 시스템의 도입과 관련해서 동일하게 준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안에 관련된 거는 이제 국정원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에 관련 이게 이제 시스템 관점으로 접근하면 이제 행안부 쪽에서 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이라든가 고시 수준의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초보대 AI 생성형은 좀 몇 가지 또 유의를 하실 게 아마 질의사항도 있는데요. 이 저작권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문체부 쪽에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라고 하는 이제 생성형 AI에 관련된 어떤 창작물이 나왔을 때 이것이 어떻게 법적으로다가 되느냐의 문제는 그쪽에 저작권위원회에 안내서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곧 아마 윤리에 대한 부분, 요거는 조금 더 담론적으로 접근을 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윤리적인 문제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조금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이제 시범 사업을 할 때도 자체적으로 민간 기업들이 가드레일 또는 가이드라인으로다가 욕설이라든가 뭐 비방 이런 거를 가지고 하는 답변이나 이런 것들은 자제하거나 이런 쪽으로다가 어떤 답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뭐 불미스럽기도 하고 뭐 법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고 이런 또 윤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AI를 도입할 때는 또 윤리적인 쪽 측면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인문학 쪽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그 AI 윤리학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윤리 전공이나 아니면 철학 전공 분야에서 AI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그 인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같은 것을 미리 이제 좀 예측하고 발굴하면서 지금부터 이렇게 그 교육을 해 나가는 그런 또 연구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단지 그 기술을 제공하는 측에서뿐만이 아니라 또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 역시도 그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지침들을 잘 지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작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본 뉴스에서 그 GPT-4에서 이제 그 AI 목소리를 내주는데 그때 그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를 사용을 해서 그것이 좀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허라고 하는 그 영화의 사만다, 그 OS 사만다의 목소리를 스칼렛 요한슨이 그 이제 녹음을 해서 영화가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제 그 챗GPT 쪽에서 오픈 AI 쪽에서 그 배우의 목소리를 이제 그냥 사용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이 또 이제 국제 사회의 뉴스로서 이렇게 떠오르고도 있는데 이 그 서비스 기반을 만들면서
또 그걸 구축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한 이제 여러 자료들에 대한 또 저작권의 문제들, 역시 또 우리가 관심 가지고서 함께 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또 고양시청의 김윤정 선생님께서 하신 질문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지자체에서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활용으로 챗봇이 점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데 각각의 지자체마다 구축 시 많은 비용이 발생되는데 효율적 구축을 위한 표준 모델이나 가이드, 향후 지원 계획 검토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발표 중에서도 향후 계획이나 사업 계획 같은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한 자료 중에 보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부 전용의 그 초거대 AI 서비스를 하는 이제 존을 이제 구현하려고 지금 ISP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목표 모델이라든가 어떤 형태로 구현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정부가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줄 중에 이제 범용이라고 해가지고요, 표준화되거나 일반적으로 모든 부처,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공동적으로 쓰는 것들에 대한 서비스 기반은 아마 마련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요. 특히 이제 챗봇과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모든 기관, 꼭 지자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공공기관에서 민원을 상담하거나 또 내부 직원에게 답변해 주는 데 있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준화된 쪽으로다가 어떤 정부가 이제 만들지 안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민간 기업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챗봇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굳이 이제 챗봇과 같은 형태의 서비스를 정부가 표준화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지만, 그것이 움직이는 인프라라든가 그것을 참고하는 어떤 사후적으로 하는 학습된 데이터, 이런 것들은 공동으로 다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지 몰라도 너무 이제 획일적으로 정부가 이거를 배포하거나 이런 쪽으로 하면 아마 이 민간 기업들이 이거에 대한 서비스를 많이 상용화해서 지금 준비하거나 지금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금 효율적으로 구축을 표준화해서 아니면 해서 하는 거, 이런 부분은 또 다른 검토가 또 필요한 부분일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같은 그 표준으로 만들어서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걸 사용을 했을 때 오히려 더 하나로 통일성 있게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또 민간 기업들도 있고, 네, 이게 너무 한쪽으로, 그러니까 독과점이 되는 것보다는 이제 다양한 그런 툴들이 제공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 사회의 발전에는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네. 그러면 지금 그 주무관님께서는 직접 서울시에서 이 챗봇을 활용을 해보셨으니까 그 활용하시는 그 과정에서 지금 질문 주신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뭐 조언 같은 거 주실 수 있으실까요? 생성형 AI. 네. 저희가 서울톡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시민들은 저희가 메뉴나 이런 데 아무리 안내를 해도 본인이 물어보고 싶은 게 제공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챗봇은 그렇다고 그 인텐트를 무작정 확정한다고 해서 답변율이 좋아지진 않거든요. 나름 한계가 있어서 시민의 요구사항을 많이 할 수 있는 생성형 AI로 전환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처음부터 서울시에서는 아까 이런 시스템을 분리형 챗봇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성형 AI 기반 챗봇이 아닌 분리형 챗봇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기술적으로 늦춰졌을까요?
생성형 AI는 사실 2022년 말쯤에 네. 나왔고요. 저희는 2018년부터 구축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나오기 이전이었고, 그 2018년, 19년 이때는 사실상 챗봇 기술도 지금보다는 좀 기술에 대한 성숙도가 조금 떨어졌을 때였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먼저 도입하다 보니 예, 그 당시에는 불량 챗봇밖에 없었고요. 그 챗봇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그 생성형 AI 기반으로 시스템을 바꿀 예정도 있는 건가요? 그런 계획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각도에서 도입 검토는 하고 있고요. 시민들은 사실 공공기관에 대해서 어떤 정보가 정확하거나 신뢰성 있는 답변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생성형 AI에서 계속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할루시네이션이나 어떤 편향성 이런 문제 때문에 혹시 정보를 잘못 전달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점이 가장 우려되고 있습니다. 물론 RAG나 뭐 여러 가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는 하지만 완벽하게 커버가 되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가끔 일을 하면서 그 이제 오픈 AI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데 그 사실이 아닌 정보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름이 생성형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 친구가 그런 그 무조건 답변을 해야 된다라는 압박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모르면 잘 모릅니다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가짜 정보를 막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그 말씀 들어보니까 정보기관은 지자체도 역시 마찬가지고 신뢰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근데 이렇게 가짜 정보를 제공했다가 정부에 대한 그리고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 또한 그걸 또 벗어나서 더 큰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문제들도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연결이 돼서 질문 드려보는데요. 통영시청의 조상래 선생님께서 행정기관에서 AI 기술을 활용할 때 정보의 정확성 접근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AI, 그 초고대 AI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혹시 그러면 이걸 활용할 때 이 정보가 정확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챗GPT라든가 여러 가지 뭐 국내의 모델들은 사실 일반적인 학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특정 업무의 서비스를 활용하실 때는 반드시 그 서비스 전에 추가적인 학습 또는 튜닝, 그 다음에 RAG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주셔야만 정확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재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가중치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 파라미터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변수를 갖다가 조정을 하셔서 우리와 유사하게 우리가 의도한 대로 답변을 유도하게끔 이 튜닝 작업을 해주시는데 그 작업 또한 또 하나의 또 공학처럼 또 들어가요. 비용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또 하나는 지금 많이 이제 활용하시는 거는 우리 주무관님도 말씀하신 이제 RAG 같은 경우에는 이 초대 AI가 처음 답변한 것과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라고 생각하는 예를 들어 법률이라든가 우리 매뉴얼, 그다음에 우리가 했던 유스 케이스 같은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한 번 더 검증해 가면서 답변을 이제 체크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차피 이 답변이 실제 이제 시민이 됐든 뭐 국민이 됐든 그 사용자 입장에서 정확한 데이터인가는 그 이것을 구축하는 그 담당자가 좀 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답변을 줬었을 때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된다는 어느 정도의 미리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 같이 만들어 놓고 A라는 답변을 넣고 이제 그거와 좀 상반되는 답변이거나 부정확한 답변은 계속 조금 앞에서 튜닝이라든가
또 교육을 시켜가면서 좀 잡아가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챗봇 도입으로 인해서 이제 주차 관리나 이런 부분에 450시간, 월 450시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줄어들었다라고 하셔서 또 그 공무원 분들의 업무가 많이 줄었겠구나 했는데 또 다른 업무가 생기는군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질문 중에도 뭐 생성형 AI의 도입으로 인해서 그 지자체에서의 업무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맡고 있는 업무들 중에서 사라질 업무는 무엇이고 또 그 지속해서 남겨질 업무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도 해주셨는데요. 그럼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업무가 사라질 것 같고 어떤 업무는 그래도 더 중요성을 띨 것 같다 하는 그런 업무들이 있을까요? 진짜 네. 그, 미래를 갑자기 녹화돼서 계속 재생되기 때문에 네. 5년 후나 10년 후에 그 정부의 초거대 AI 사업 담당 팀장이 네. 저렇게 예측했는데 이거 아니잖아 이런 식의 또 할까봐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도 이제 솔직히 이 업무를 맡은 지 한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클라우드 업무를 담당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민간 기업의 전문가들을 만났을 때,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것도 하고, 도저히 민간에 있는 AI 전문가조차도 이 빠른 속도를 못 잡아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RAG 같은 경우는 거의 논문이 하루에 하나씩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기법이나 기술이나 모델이. 그러니 할루시네이션이 워낙 이슈가 되니까 그것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을 계속 학계나 이 산업계에서 노력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저는 그 최근에 기사 중에 이제 AI를 이제 신인류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떤 이제 기계로 보기 이전에 이제 하나의 사람처럼 인간처럼 같이 이제 업무를 할 텐데, 그랬을 때 업무가 없어진다기보다는 그 업무를 같이 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즉 상담이라는 업무가 없어진다라기보다는 10명이 하던 게 5명, 5명이 하던 게 2사람, 이렇게 그 업무도 일부 업무는 진짜 궁극적으로는 없어지겠지만 그래도 업무가 줄어들기보다는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곧 많은 쪽에서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조직이나 또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 이제 공무원 숫자라든가, 제가 몸담고 있는 기관을 보면 현재 정원을 뭐 예를 들어서 1,000억을 100명이 집행을 했다면 과연 이 100명이 적정한 거야? AI 도움이 되면 50명이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니야? 30명이 집행할 수 있지 않아? 즉 어떤 사람의 업무를 빼앗기보다는 그 투입된 인력들을 계속 효율적으로 이 AI가 대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너무 단순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업무는 없어지고 어떤 업무는 지속될까요? 아니면 새로 생겨날까요? 막 이렇게 했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사회 속에 주체가 되는 건 인간이고, 또 인간이 하는 일들 중에서 완전히 사라질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강 팀장님 말씀처럼 업무가 사라진다라기보다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주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어찌 보면 그게 바람직한 우리의 그 기술 활용 그 방향이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로봇을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면서 협동형 로봇을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아예 로봇이 대체한다기보다는 인간과 로봇이 협업하는 거. 그래서 완전히 인간의 그 자리를 차지하기보단 좀 그 서로 분담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협동적으로 가는 그런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강 팀장님 말씀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앞서 그 조심스럽다 말씀하신 것처럼 강 팀장님은 지금 현재의 트렌드를 예측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10년 후에 이게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해 바랍니다. 네. 또 그 주무관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RPA나 챗봇, 뭐 인공지능 회의록 이런 걸 저희가 서울시가 도입한 사례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 할 일이 진짜 많아요. 그러다 보니 단순하고 뭐 반복적인 이런 일은 AI를 시키면 나머지 직원들은 그 시간에 노는 게 아니라 본연의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 대한 시민들이 바라는 일을 좀 더 잘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제 생각에는 AI 때문에 뭐 공무원 수가 줄인다 이러기보다는 직원들의 업무를 보조해주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서 그런 단순 업무는 이제 그 AI가 대신해주고 그렇지만 그것을 감시 감독하는 누군가는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인간이 함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의 최은영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AI 활용 서비스는 학습 데이터가 충분히 있어야 가능하지 않은가. 기존 데이터 활용 시에 개인정보가 있다면 가명정보로 활용하더라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아까 초반에 이제 저희가 개인정보 보안 이런 얘기도 잠깐 하기는 했었는데 그럼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아니면 이제 서울시에서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챗봇이 대답을 해줄 때 혹시 이런 개인정보라는 그 데이터를 학습해서 활용을 할 때도 역시 그 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계시는 상황인가요? 현재 서울톡의 답변에는 개인정보가 들어간 건 없습니다. 네, 일반적인 안내니까요. 그런 건 없고 다만 민원 신청을 받을 때는 휴대폰 번호나 차량 번호나 이런 개인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체적으로 정보 차원에서는 네.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네, 학습 데이터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또 정확한 데이터였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기존에도 그 학습용 데이터를 이제 만들면서 충분히 그 데이터를 많이 쌓아놓고 또 개방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에 관련된 이제 데이터 허브 같은 데에서는 학습용 데이터를 공개해 놓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개인정보는 이제 반드시 이제 공개되기 때문에 비식별화된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물며 의료에 관련된 데이터도 아마 비식별로다가 처리해서 활용할 거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LMM 들어가면 이제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처리 없이 학습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일 수가 있는데요. 그 경우보다도 오히려 좀 처리를 해서 그래서 전처리라고 하는데요. 좀 더 데이터를 그냥 학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좀 데이터를 좀 정제한 다음에 지금 처리를 하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업무에서 실제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는 이런 데이터 처리와 함께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에 대한 비식별 처리도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또 이제 발표 중에 그 두 분께서 여러 사례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요. 또 강 팀장님께서 발표하시면서 얘기해 주셨던 뭐 공항의 사례나 철도 사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례가 진행되었던 것인지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공공에서 어떻게 이 초고대 AI를 활용했냐, 그런 구체적 사례가 궁금하다라는 네네. 질문이 많았었어가지고요. 네, 조금만 이렇게 보충 네, 사례를 주시면. 현재 그 LMM 서비스를 기관에서 이제 특정 업무에 도입하는 거는 아주 유사한 그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LMM을 결정하게 됩니다. LMM. 내가 어떤 LMM, 즉, 파운데이션 모델을 쓸까? 예, 이거는 그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 이제 아주 일반적인 학습을 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럴 경우에는 조금 기관에서 도입할 때는 규모가 작은 사이즈의 LMM, SLMM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이제 LMM을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기관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내규라든가 매뉴얼, 그 다음에 좀 더 우리 업무와 관계된 법령 등의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추가 학습을 시키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그 튜닝 작업이라고 해서 거기서 그 후에 조금 더 가중치를 조절하면서 그 답변이나 그 이 대화하는 말투 자체도 우리에 맞게끔 조정을 합니다. 즉 이런 말도 하거든요. 사투리를 쓰는 거를 표준화하듯이 작업하듯 또는 그 표준화된 거를 사투리 말을 하듯이 이 튜닝 작업이 이 말을 이렇게 우리한테 전달해 줄 때, 글로 다 전달해 줄 때 우리에게 익숙한 문구나 이런 걸로다가 이렇게 가중치를 조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 작업이 끝나면 그래도 할루시네이션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법령이나 이런 거를 그 DB화를 또 해야 됩니다. 벡터 DB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왜 이제 이 DB화를 만들어 놓냐면 이 법령이나 매뉴얼이 수시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것을 RAG에다 이걸 쌓아놓지 않으면 이 모델을 다시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다시 학습을 시켜야 되니까 이 RAG는 추가 학습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 DB만 현행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현행화를 해주고 또 하나는 프롬프터를 또 만들어줍니다. 뭐냐면 전문기업이 이 지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의 LMM은 서비스 도입은 두 가지입니다. LAG를 어떻게 잘 만들까와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잘 사용하게 해줄까. 즉, 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개떡같이 질문하면 개떡같이 답변합니다. 질문한 만큼 그 수준에서 답변을 줘요. 잘 질문을 하고 잘 답변을 유도하면 그것에 대한 그 LMM의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프롬프터에서 그거는 이제 또 컨설팅 하면서 또는 실제 구현하면서 또 작업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RAG를 어떻게 잘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프롬프터를 어떻게, 그러니까 질의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질의를 해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정확한 답변을 얻어낼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도입한다라고 보시면 다 패턴이 거의 유사할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있는지, 나만의 특화된 데이터,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RAG로 만들지, 또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질의를 하는 것을 질의를 해야 잘 답변을 했지, 그리고 질의를 그러면 내가 글로 써야 되는지 말로 할지 그거 다 구현을 해주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이런 거를 통해서 실제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 화성시, 공항공사 다 똑같습니다. 갖고 있는 데이터를 전처리 해가지고 학습시키거나 RAG로 데이터화 만들고, 그 다음에 프롬프터를 어떻게 상담사들이 어떻게 질의를 해야 이 서비스가 잘 답변이 될지 이런 것들을 구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이게 어떤 단계를 거쳐서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게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저도 학교에서 그럼 아이들 앞으로 그 AI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럴 때 항상 이제 제일 먼저 답변하는 게 질문 잘하는 학생이 돼야 된다고.
네. 그래서 질문을 잘해야 우리가 얻고자 하는 답을 정확하게 얻어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점점 그 AI가 발달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주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답변 쪽으로 가주긴 하지만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답변이 매번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질문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가끔 그렇게 챗GPT를 사용을 하면 어린아이의 말투로 해줘 막 이럴 때도 있고 그리고 또 그 학술적인 언어로 대답해줘 뭐 이렇게 그 명령을 할 때가 있는데 근데 그때마다 날이 갈수록 더 잘 답변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하는 답변을 이렇게 매번 잘 해주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발전이 있어야 되는 것도 맞고 또한 이제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얼마나 잘 질문할 수 있는지 네, 그런 부분들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그 실시간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혹시 글씨를 좀만 크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 질문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혹시 나라장터의 디지털 서비스나 디지털 서비스 이용 지원 시스템에 등록 예정이거나 심사 예정 중인 그런 그 생성형 AI 서비스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네, 이제 아마 그 행정기관에서 사스 형태의 그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그 CSAP 존에서 인증을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기초지자체가 이제 어떤 업무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요. 대외적인 업무고 공개되는 업무고 이 시스템 자체가 인터넷망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사스를 지금의 그 보안 인증 체계 아직 CSAP 인증 체계가 국정원에서 얘기한 대로 상중하로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서 내부 업무라면 아마 등록이 돼 있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외적으로 그 외부망에서도 활용되는 업무다 그러면 사스 형태로 충분히 가능할 텐데 이게 정보 자원이 GPU 서버의 컴퓨팅 자원이고 또 한 가지는 사스 형태로 상용화된 서비스라고 하면 저도 아직은 좀 본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올해 또는 내년도에는 충분히 이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체포 민원 상담, 뭐 법률과 관련된 거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근데 이거의 가장 근본적으로 전제 조건은 이게 CSAP 인증 체계가 빨리 국정원에서 확정이 돼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아직 상중하로 개편은 한다고 했는데 그게 확정돼서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을 등록 예정이거나 심사를 추진 중인 거는 상등급에 관련된 건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또 보충 답변 저는 특별히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 주무관님 이제 또 그 질문해 주신 분들 중에 서울시 챗봇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힘든 점,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하는 질문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혹시 뭐가 있을까요? 챗봇은 뭐니 해도 사용자가 질의하면 답변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변 정확도나 답변율을 높이는 데 굉장히 많이 중점을 두었고요. 처음에 구축하고 나서 저희가 생각했던 유사 질의나 발화 패턴들을 입력을 해보면 생각보다 답변을 못하거나 그 시민들이 실제 물어보는 것과 좀 그 거리감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실제 어떻게 물어보는지 실제 질의어들을 전부 수집하고 그걸 학습하고 그래서 2022년에 오픈을 했거든요. 혹시나 챗봇을 구축하게 되면 이런 시범 운영이나 이런 과정을 꼭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연습이 필요한가 봅니다. 네, 먼저 좀 시범적으로 좀 활용을 해보고 나서 이제 실질적인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좋은 조언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서요. 마지막으로 그 두 분께 한 1분 정도씩만 혹시 좀 더 이렇게 해주실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업무에서 그 여러 가지 그 초대 AI 관련된 서비스를 이제 활용하실 텐데 우선 한번 직접 써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정부가 지원하는 이제 컨설팅 사업이나 이런 거를 한번 받아보셔서 내 업무에 어떻게 초거대 AI를 도입하는 것이 좋은지, 도입 절차라든가 또 비용, 또 여러 가지 조금 풀어나가야 될 숙제를 해결해야 될 이슈들 이런 것들을 좀 도출을 하셔가지고 빠른 가운데 한번 실제 업무에 생성형 AI가 활용 좀 확산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주무관님. 네, 아까 교수님도 서울토크 존재를 모르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생각해보면 저희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챗봇을 통해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두 분의 그 조언을 받아서 네, 그 생성형 AI, 여러 생성형 AI를 한번 잘 활용해 보도록 하고, 특히나 네, 서울시의 시민으로서 네, 챗봇 그 서울톡을 바로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아까 발표 중에 연간 대학 건수가 한 150만 건 정도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조금 사용도가 살짝 줄어든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 코로나나 이런 그 비대면 시대와 상관없이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그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그 강 팀장님 대구에서 이렇게 또 올라와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되어서 아쉽지만 이렇게 저희 세미나 마치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제 오늘이 두 번째였고 세 번째 세미나는 7월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7월에도 여러분들께 좋은 컨텐츠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후에 송출되는 그 QR코드를 사용하셔서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네, 응답해 주신 분들께 그 소정의 네, 기프티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리고 그 응답해 주셔야 또 수료증 이렇게 그 시간 이수 이런 게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설문에 꼭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날이 너무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더위 조심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7월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